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세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코너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은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해봅니다.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신하씨 기자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 100만 명 넘어서 지금 115만, 120만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관련해서 세계 주요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일단 호주 최대 네. 공영방송인 ABC도 2일자 기사를 통해서 그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할 것을 국민들이 네. 요구하면서 국회에 청원을 하고 있는데 이야.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분석 보도를 했어요. 네. 뭐 최근 지지율 25%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한 부분, 그게 이제 결국은 정권 심판의 차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로이터 통신도 비슷한 보도를 내놨습니다. 청원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부패 그리고 북한과의 전쟁 위험 부추기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 원전의 방사능 처리수 방출을 막지 못해서 한국인의 건강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타임즈에서도 관련해서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을 둘러싼 그 수많은 의혹들 그리고 그 영부인에 대한 의혹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사실은 늘 외신에서 하는 얘기들 있죠. 네. 그 얘기들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튀르키예가 이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알파고. 아니 그 강조를 왜 하세요? 튀르키예가 전 세계에 있는데 그 중에 궁금해. 하나는 튀르키예가 네. 그것도 그 대통령 있잖아요. 에르도안도 있잖아요. 예. 여기 보도한다는 거 좀 놀라워요. 아니 왜요? 왜냐면 시선 항상 밖으로 돌려야 돼요. 에르도안이랑 에르도안이 윤 대통령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 안 느낌이? 비슷해요. 다른가요? 튀르키예에서 이렇게 정원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까? 예. 한국에 지금 정원이라는 거 있어요. 예. 국민들 자기네 뜻을 표현합니다. 네. 우린 저 자원이 달라요. 민주국가니까요. 우린 아니, 민주국가니까요. 튀르키예도 민주국가이고 북한도 민주국가입니다. 예, 예. 조선 인민민주주의가 나와 있잖아요. 민주라는 얘기가 나오긴 나오죠. 네. 야, 튀르키예에서도 이렇게 안 좋게 상당히 보고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한데 보시기에 외신이 이렇게 관심을 가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 사실은 이제 저 네. 살짝 외신 기자 친구들이랑 연락을 해봤는데 그 친구들 했던 말이 뭐냐면 워낙 좀 약간 선진국들에서도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되고 있는데 한국이 그나마 좀 약간 민주주의가 숨쉬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달라 보인다. 우리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미국 지금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죠. 민주주의가 죽은 거 아니에요? 심폐 호흡을 소수의 해야 네. 예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의외로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것 같다. 그래서 다룬다.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그 목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사실 살짝 이제 빗대가지고 뭐 느끼는 거 없어 이런 걸 좀 전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다른 외신들에서 이 한국의 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추진이 앞서서 2번이 됐었고요. 그렇죠. 실제로 탄핵이 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서 1년 동안 촛불을 들어서 1,000만 명의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말 그대로 국민의 힘으로 네. 예. 국민의힘? 국민들의 네, 힘으로 그렇죠. 국민의힘. 네. 그 순간에 깜짝 놀랐네요. 국민들의 힘으로 네. 말 그대로 대통령을 단죄한 사건이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정권 심판을 할 수 있구나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보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철저하게 민주주의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좀 전에 말씀했지만 미국 대선 얘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TV 토론회가 죄송합니다. 봤습니까? 네, 봤죠. 야, 바이든 트럼프 토론 TV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제 바이든 말로는 나 jetlag이었기 때문에 예, 피곤했다. 예. 그러면 하루 일찍 오지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때 왔어요? 야.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저는 사실은 그 예전부터 한 6개월 전부터는 중동에 있는 살짝 좀 약간 좀 예민한 평론가들, 이제 정치 소설 논설가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두고 봐. 바이든이 이번 대선에 없어.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아 미안해 이거 뭔 소리냐? 뭔 이거 소리냐? 무슨 뭔 소리냐? 예. 하고 이제 그런 거 이제 한 그 사람들 했던 말이 뭐냐면 바이든이 조만간 아프거나 네. 아니면 어떤 이유로 사퇴할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는 카말라 해리슨하고 미셸 오바마 그렇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방송 때문에 교체 소리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이제 교체 소리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거봐 우리가 얘기했잖아. 근데 애들아 걱정하지 마. 교체될 거 아니야. 바이든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갈 거야. 아, 그런 얘기도 합니까? 예, 그때는 그럼 누가 대통령 돼요? 대통령 일을 못하면 누가 네. 대통령 돼요? 부통령이 부통령이 하겠죠. 그렇죠. 자동 승계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어갔던 말들 보셨어요? 갑자기 해리슨이 이 말 하더라고요. 카말라 해리슨. 아니 지금 내가 좀 두려운 거 있어요. 혹시나 우리 후보를 교체하면 왠지 민주당에서는 또 이렇게 백인 남성을 후보로 세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곤란한데요. 흑인들의 투표를 뭐 어떻게 받으실 거냐고. 그럼 본인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느껴져요. 근데 네. 이 얘기를 왜 해요? 본인이 그러면 눈치를 챈 거예요. 왠지 교체가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또 바이든 아니고 그 트럼프는 이렇게 골프 치러 가다가 또 누가 와서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좀 어떠세요? 지금 바이든이 날아갈 것 같은데 그분은 뭐라고 했어요? 그래 나는 바이든을 쫓아냈어요. 근데 남는 거는 지금 카말라 해리스인데 카말라 해리스는 나쁘지. 나쁜데 이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네. 트럼프도 지금 눈치챘어요. 나는 바이든이 아니고 왠지 카말라랑 붙을 것 같다. 넘어갔다는 거 이번 토론회 과정 보면서 결국은 뭐 지적 능력 이런 게 좀 의심스럽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 기자들 만나는 걸 극도로 회피를 네.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전 대통령들에 비해서 기자회견 횟수 자체가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은 바이든의 참모들이 철저하게 그 부분을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고 완벽하게 세팅되지 않은 무대에는 바이든을 세우기가 그만큼 두렵다는 건데 네. 이번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이든 캠프 측이 요구한 규정들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일단 TV 토론 2번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바이든 캠프 측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것도 청중 없이 그리고 네. 백악관 풀 기자단도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이번 토론회를 그 양 후보가 자신에 대한 우려를 한쪽은 우려를 확인시켜주면서 극대화시킨 한쪽은 우려를 불식시킨 그 토론회의 현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트럼프에 대해서 진실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트럼프는 늘 거짓말도 하고 막말도 하고 욕설도 하는 사람이니까. 다만 트럼프가 이번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또 상대방 말을 자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비매너 행동을 할 것이니까 이 부분이 우려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려해서 바이든 캠프 측에서 한쪽에서 말할 때는 한쪽 마이크 꺼주세요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 생각보다 트럼프가 너무 의젓하게 안 끼어들고 비매너 행동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트럼프 약간 노련해졌는데? 괜찮아졌네? 상태 괜찮아졌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어차피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진실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자 바이든에 대해서는 늘 고령 리스크가 따라다녔잖아요. 과연 이번 토론회에서 그 고령 리스크가 부각될 것인가 아닌가가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일단 목소리부터가 쉰 목소리고 힘이 없어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동공 지진이 맞아요. 자주 일어났단 말이에요. 맞아요. 게다가 말을 하다가 멍하게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는 그런 우려를 말 그대로 고령 리스크를 더 부각시키는 상황이 그거는 벌어진 기자님이 거죠. 영국에서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그렇습니까? 앵글로 섹션 잉글리시하고 브리티시 잉글리시하고 아메리칸 잉글리시 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뭔가 이상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퇴 얘기까지 나오면서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러면 누가 유력한 거예요? 카말라 해리스. 그렇게 미셸 오바마는 안 되는 거예요? 미셸 오바마 뭐 무슨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줬어요. 너무 예. 짧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또 다른 며칠 전에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네. 바이든 입장에서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 주들이 네. 그 뭐죠? 그 대표단이나 투표 대표단을 가잖아요. 그래서 그건 미국은 그렇죠. 그래서 거기 지금 6개 주가 핵심이에요. 6개 경합주. 주가 경합주. 네, 경합주들이 지금 핵심인데 바이든을 계속 지지하면 바이든이 당선될 수 있는 경합주는 3개 있어요. 네. 근데 그 3개 주는 서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머지 주들은 무조건 민주당으로 갈 거고 나 이 3개 주만 이기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 이 3개 주 정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민주주의보다는 이렇게 기술적인 계산들을 하는 나라이니까 바이든으로 가도 돼요. 미국은 그렇잖아요. 주별로 대표단이 나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되는 정말 거니까. 경합주만 이기면 되고 그렇죠. 몇 개 주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한 미국의 6개, 7개. 미래를 결정 주는 거는 미국 시민이 아니고 그 몇 개 그 몇 개 주예요. 주, 작은 그렇죠. 몇 개 주. 예. 맞아요. 왜냐하면은 각각이 민주당,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가 20개씩 정확합니다. 있어요. 거의 네, 정확합니다. 딱 거기는 바뀌지 안 변해요. 않습니다. 안 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경합주 6개에서 7개 거기서 이제 결국 승패가 갈리는 건데, 자 일단 그 바이든은 본인이 사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바이든 대통령을 뒤에서 이제 진두지휘하는 흔드는 사람이 질 바이든 영부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미국 언론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 여사가 보그지, 패션 보그지하고 인터뷰했어요. 90분간의 토론이 내 남편의 지난 4년간을 규정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리 계속 싸울 거다. 바이든 여사도 그렇고 헌터 바이든 지금 차남이죠. 재판 받고 있는 네. 헌터 바이든도 지금 참모회의에 참석을 할 정도라고 본인도? 하거든요. 그 예. 무슨 얘기냐면 가족들이 주말에 데이비드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가족들은 그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데 끌어내릴 수 없어요. 왜? 어떻게 해요?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대의원을 다 그래서- 확보를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유사 상황이 발생을 하고 나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면 그렇죠. 그거밖에 없어요. 유도 네.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카멜라 해리스가 사실 인기가 엄청 없는 부통령이지만 제일 유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이든 캠프가 모은 선거 자금 있죠. 쓸 수 있는 쓸 수 있는 사람이 해리스밖에 없어요. 왜? 같은 법적으로. 캠프 안에 러닝메이트로 묶여 있는 이게 사람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다른 후보가 갑자기 뚝 하고 나타나면 그쪽으로 몰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딜레마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는 호불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싫어하는 집단이 없어요. 인기 더럽게 없으니까. 매우 또 좋아하는 데도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점이자 장점이고 예. 조만간 육각형 건물에서 있는 일부 아저씨들이 어유 바이든 펜타곤이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바이든의 음식에다가 뭘 다 왜 그때 거기 미국이니까 웬만한큼 헐리우드 영화를 찍을 수가 있어요. 아유 왜요? 자. 저기 다른 쪽에서는 아유 바이든이 이기려면 트럼프를 죽여야 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뭐 우리 법하고 조금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캠프에서 모은 선거 자금 매우 정말 천문학적 단위 돈을 모았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을 다른 후보가 나간다 그러면 뭐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나간다 그러면 못 씁니다.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바이든 아니면 부통령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사실 카멜라 해리스하고 트럼프를 붙여도 카멜라 해리스가 져요. 못 이겨요 지금. 누가 트럼프가 출마한다고 했어요? 자, 그 얘기 좀 해보죠. 자, 트럼프 여론은 기울고 있지만 형 선고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9월 달로 연기가 되긴 하지만 9월이면 총 대선 전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판결 선고? 모르죠. 미국 사법부가 어떻게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주도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 유죄 판결 나온 사람을 대통령을 안 모시겠다고 하면 그럼 끝나요. 주 하나가 전체적으로 유죄 판결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대통령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하면 아무리 미국 법으로는 대통령 깜빵에 있으면서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분위기더라도 주 하나가 거기서 이제 뽀록이 나면 끝이에요. 근데 뭐 연방 대법원에 가면은 어차피 연방 대법원 쪽은 보수 쪽이거든요. 그리고 그 2021년 1월 6일 날 의사당 난임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그 이제 면책 특권을 인정해 달라라고
요구했던 부분이 연방 대법원에서 면책 특권, 공적 행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고 네.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급심한테 돌려보냈어요. 그럼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공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비공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면책 특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니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 결정을 해라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법적으로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사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 저는 이게 더 미국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인들은 아니 사법부가 뭔데 내가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왜 나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 측에서도 저는 쉽사리 트럼프에게 족쇄를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알파고 왜 트럼프가 쉽지 않다고 보십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하고 미국하고 대미국 국가들이란 어느 정도 좀 약간 경기가 펼친 상황인데 트럼프가 와서 어거지로 바로 엎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미국에 있는 잡모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약간 이제서야 좀 약간 경기가 열렸는데 그것을 좀 봅시다 중간에 왜 근데 트럼프가 오면 전쟁을 바로 중지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뭐냐면 어느 정도 러시아가 원하는 거를 주고 전쟁들이 다 끝날 건데 그래서 사람들의 우려가 많죠.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가 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미국 대선. 야,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지금 단계에서는 어찌 될지 한치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나타니오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까? 누가 될지 됨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운명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중동, 우크라이나 모든 게 지금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방위비 분담금 또 문제가 되잖아요. 수조가 지금 걸려 있는데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쪽에 어쩌면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도 좀 걱정스러워요. 저는 그게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국제사회는 이미 트럼프가 복귀할 것에 대비해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유독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비극이죠. 아니 우리나라한테 뭐 특별한 족보고 왔는지도 모르죠. 첩보가요? 자꾸 첩보 얘기하시는데 오늘 안 올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튀르키예 얘기 조금은 좀 다뤄보죠. 지난 2일부터 튀르키예 시리아 난민 사회에 겨냥한 집단적 폭력이 확산되고 있는데 알파고가 이거 좀 잘 설명 좀 해주시면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일단 숫자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도 400만 명 정도 알고 있었는데 500만 명. 와, 그렇게 시리아 많습니까? 난민. 시리아 난민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공식적인 숫자는 320만 명이에요. 예. 근데 그 사이에는 튀르키예 정부는 60만 명으로 보냈대요. 다시 시리아로.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400만 명이었다는 얘기지요. 근데 튀르키예 국민이 이 숫자를 안 믿어요. 튀르키예 국민이 야 적어도 500만 명. 500만 명은 될 것이다. 에르도안의 말 믿지 마라. 더 많을 거다. 그리고 또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는 통제가 안 되니까 국가가 어떻게 그 숫자를 너무 많아요 아냐.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에르도안이 그 숫자를 가지고 유럽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니까 굳이 그 숫자를 줄일 수도 없다는 것도 있고. 줄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또 이런 말하면 또 일가가 있으면 야 에르도안이 이미 받을 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가라앉히게끔 좀 약간 줄일 수도. 근데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데 결론이 뭐냐면 튀르키예에서는 몇백만 명 시리아 난민이 있고 이 시리아 난민이 에르도안이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 채 받았기 때문에 튀르키예 경제가 망했어요. 일단 노동 시장이 망했고 왜냐면 이분들이 노동 고용부에다가 제대로 신고가 안 된 채 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 시장 망했어요 지금 튀르키예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불만이 많았고 그리고 또 뭐 아무리 같은 이슬람권이더라도 좀 문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같은 기독교권이긴 한데 특히 지금 폴란드에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폴란드 지금 난리예요.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도 다르죠 사실은. 여튼 결론적으로는 그동안 좀 약간 분노가 있었고 그 분노 때문에는 중간중간에 수요 사태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시리아 난민 그룹이 어떤 터키 소녀를 때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 도시에서 일어나고 시리아 난민들의 집에다가 돌을 던지고 그런 일들이 다소 일어났었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또 다른 배경이 있어요. 뭐죠? 에르도안이 시리아 정부랑 외교 정상화를 하려고 해요. 아 시리아랑. 네. 네. 시리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니네들이랑 외교 정상화를 하려면 니네들이 지금 시리아 북부에 있는 그 땅을 다 졸설해. 왜냐면 지금 터키 군이 지금 시리아 북부에 주둔돼 있어요. 네. 근데 에르도안이 절수하려면 그럼 거기 있는 반정부 세력이 다 시리아 중앙 정부한테 먹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시위가 일어났어요. 아, 튀르키예 철수하지 마라. 예, 튀르키예 예. 국기를 좀 불태워버리고 튀르키예 군인들 상대로 네. 수요 사태가 일어나고 튀르키예 트럭들을 불태워버리고 그때 튀르키예에서는 이런 느낌이에요. 야, 우리가 니네들이 그렇게 채워주고 먹여주고 지켜줬는데 니네들이 우리한테 왜 그러냐? 네. 이 와중에 카이세리라는 도시에서 한 네. 시리아 난민이 예. 튀르키예 시민도 아니고 같은 시리아 난민 여동 사촌 동생이죠. 예, 여자한테는 좀 약간 안 좋은 잘못된 짓을 뭐 성추행했습니다. 성추행을 네. 하려고 네. 하다가 경찰한테 연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대상도 튀르키예 사람 아니에요. 범죄 대상도 같은 시리아 난민인데도 예. 가이세리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런 나쁜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의 집, 가게 네. 불태워버리고 돌을 던지고 다음에 그 폭동이 다른 도시들한테도 퍼져갔어요. 아. 그래서 에르도안 내무부 장관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한 500명을 체포했대요. 그리고 10명 넘게 좀 약간 죽었고요. 지금 좀 가라앉았는데 에르도안이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인 주제는 이 반난민 세력이에요. 왜냐하면 에르도안 반대 세력을 연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시태그예요. 마법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지금 이걸 엄청 신경 쓰고 있고 바로 그날 얘기했어요. 우리는 같은 이슬람 신도들끼리 이러면 안 되냐고 자꾸 바로 종교를 거기서 이제 도입을 시키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될 건지 모르겠어요. 자, 지난번 사실 그 지난번 대선에서 에르도안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겼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튀르키예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마음이 팍팍해지면 우리가 이제 소위 정치학적으로 우경화되는 경향이 그렇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다른 사람을 왜 배려해야 해? 그렇죠. 라는 식의 생각들이 많이 분출되게 된단 말이죠. 게다가 거기다 차별과 혐오를 대놓고 드러내는 분위기가 이제 사회가 흉흉해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타겟이 되기 가장 좋은 집단들은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약자 세력들이잖아요. 이민 뭐 이런 사람들. 난민들. 예. 그러니까 그들이 타겟팅이 된 거죠. 그리고 유럽이 그 2015년에 시리아에서 한창 이제 내전이 벌어지면서 2015년이라는 해가 IS 소탕을 이제 시작한 해거든요. 네. 그러면서 러시아도 참전을 하고 연합군도 참전을 하면서 시리아 내전이 좀 커집니다. 그 과정에서 난민들이 어마무시하게 발생을 하고 이 난민들이 어디로 몰려가냐면 그래도 내가 있는 곳보다는 좀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길 원하잖아요. 유럽으로 가길 원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유럽으로 가는 육로 가운데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고 근데 유럽에서는 갑자기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몰려드니까 그걸 좀 막아주길 원하고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 그러면은 우리한테 돈을 주든지 돈 달라 예. 그러고. 그래서 수조 원에 그러니까 난민 송환 협정이라는 그럴싸한 이름 아래 야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니들이 좀 그 사이에서 난민들을 막아. 근데 이 사이에 튀르키예에서는 또 난민 산업이라는 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죠. 미립국 시켜주는 브로커 산업이 또 몇 조 원대로 발전을 해요. 네. 그 과정에서 결국 난민들은 굉장히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중요한 건 튀르키예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진 이유를 누군가한테 찾고 싶은데 그 누군가가 결국은 난민이 타겟이 됐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든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야. 지금 유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폭력을 난민들한테 행사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약자들한테 그걸 화풀이를 하기 적대감을, 시작하는 거죠. 예. 튀르키예니까 정리해 주세요 이제. 저 튀르키예인 아니에요. 저 한국인이에요. 이분은 튀르키예 한국인이에요. 소속이잖아요. 아니 소속도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빠져나온 지 개월이 됐어요. 제 인생의 가반 이상이 대한민국이에요. 아, 그러네요. 죄송해요. 저 16살 때 왔고 지금 35살, 6살입니다.
36살이네. 그러네요. 벌써 20년이에요, 20년이네. 20년. 이분은 한국 사람이시고요. 한국인이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그 튀르키예 얘기 나오면 우리 형제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정말 바로잡고 싶은 게 뭐냐면은 6.25 때 참전을 해서 죽어간 사람들은 튀르크족이 아니고요. 쿠르드족입니다. 선생님 맞아? 그거는 아니 맞아? 그건 좀 약간 누가 어떤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그거는 버젓갔는데 그거는 이제 팩트 체크 잡아드릴게요. 그 기사를 쓰신 분이 가서 쿠르드 잠정 연사들이란 얘기를 해서 기사를 썼는데 네. 팩트 체크를 안 하셨어요. 그건 지금 국방부에서도 튀르키예 국방부, 한국 국방부에서도 와서 전쟁하고 죽었던 군인들의 이제 주거지가 있거든요. 네.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그 인종 비율이랑 똑같아요. 8대2. 아, 그대로다. 지금도 쿠르드족이 지금 20%이거든요. 쿠르드족이 다다 아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죽어간 사람들이 쿠르드족이라고 제가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그 쿠르드족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들어왔을 때 사실은 제대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글쎄 들려왔다는 그거는 거죠. 선배님 예. 비율이 8대2예요. 쿠르드 사람 그때 이제 끌려왔던 군인들의 20%는 쿠르드족이었는데 쿠르드족이고, 네. 사망자 수는 사망자는 마찬가지예요. 8대2. 이거는 알겠습니다. 누가 기자 한 명이 그 기사를 썼는데 저 지금 20년 동안 그 기사를 닦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봐야 네. 되겠네요. 근데 그 네. 부분은 사실 저는 그래서 그 맹목적으로 튀르키예를 형제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좀 불편하거든요. 당시에 참전을 했던 이유는 연합군 쪽에 서가지고 얻을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나토 이유에 가입. 의해서 그러니까요.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섰던 거기 때문에 정말 뭐 인도주의적으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식으로는 감성적으로는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네. 우리는 형제국가 튀르키예뿐만 아니고 뭐 이티오피아도 형제 네, 나라. 다 형제예요. 에티오피아도 왔으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왔으니까. 약간 잠전을 했던 모든 국가들을 좀 약간 안아주고 뽀뽀해줬으면 좋겠어요. 튀르키예뿐만 알겠습니다. 아니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평론가 알파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